한국은 그냥 북한 덕 본 나라잖아요. 자위대가 24시간이면 불바다 만들죠. 옥스퍼드 강의실에서 일본 유학생들이 한국을 조롱했습니다. 나토 분석관 에밀리 워너도 동의했죠. 하지만 영국 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판타지 국가입니다. AI 기술력 세계 2위, 방산 수출 5위예요. 자위대가 개입하면 먼지처럼 사라질 겁니다. 강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대체 옥스퍼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나토는 한국 전략을 완전히 바꿨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워너입니다. 나토 군사정보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죠. 미국 텍사스의 보수적인 군사 가문에서 자랐어요.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모두 군인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도 군사 분야로 진로를 정했고 동맹국에 대한 시각도 가족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특히 일본에 대해선 긍정적이었어요.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늘 들어왔거든요. 반면 한국은 솔직히 북한 때문에 부각되는 나라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군사력도 과대포장된 측면이 있다고 여겼죠. 이런 생각이 완전히 뒤바뀐 건 옥스퍼드에서 일어난 일 때문이었어요. 옥스퍼드 대학교 군사학 특강. 저는 나토 연수 프로그램의 일원으로 참석했습니다. 강의실엔 여러 국적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일본 유학생 3명도 보였죠. 그날 주제는 동아시아 안보 상황이었습니다. 교수가 한국 군사력에 대해 언급하자 일본 유학생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한국군이 그렇게 강하다고 하시는데요. 그의 목소리엔 뭔가 비아냥거리는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위대가 진짜 마음먹으면 24시간이면 한국은 불바다죠. 한국이 뭐 그렇게 대단한가요?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일본 유학생들은 킥킥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들의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교수는 잠시 안경을 벗고 닦더니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이군요. 워너 분석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저에게 질문이 돌아왔어요. 모든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한국은 북한이라는 위협 때문에 부각된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실제론 일본의 기술력과 경험이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요? 일본 유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교수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보여드리죠. 교수가 노트북을 켜기 시작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한국을 단순히 북한 덕을 본 나라라고 하셨는데 이건 상당히 흥미로운 시각이네요. 하지만 데이터는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자료가 떴어요. 2023년 글로벌 AI 기술력 순위입니다. 미국이 1위, 그 다음이 한국이에요. 일본은 4위죠. 일본 유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수출량은 어떨까요? 한국이 세계 2위입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만으로도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를 장악하고 있어요. 저도 점점 당황스러워졌어요. 제가 알던 것과 너무 달랐거든요. 그리고 이건 정말 놀라실 겁니다. 한국을 저는 판타지 국가라고 부릅니다. 불과 7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나라가 지금은 전략국가가 됐거든요. 교수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북한 덕을 봤다고요? 오히려 북한이라는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이 정도 성과를 낸 게 더 놀랍지 않습니까? 교수는 계속해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하나하나가 충격적이었어요. 방산 수출 순위를 보겠습니다. 한국이 세계 5위예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10위권 밖이었는데 말이죠. 제 옆에 앉은 일본 유학생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상하다. 이런 자료 본 적이 없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토에서 받은 브리핑과 완전히 달랐어요. K2 전차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되는 주력 전차 중 하나입니다. 터키, 폴란드, 노르웨이까지 도입했죠. 일본의 90식 전차나 10식 전차는 수출 실적이 전무하다시피 해요. 교수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의 핵심 기술들을 보겠습니다. 조선업계 1위, 석유화학 2위, 철강업 6위. 이게 단순히 북한 덕을 본 결과라고 보시나요? 일본 유학생 중 가장 목소리가 컸던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일본은 기술의 깊이가 다르잖아요. 소재나 부품 같은 핵심 기술은 여전히 일본이 우위 아닌가요? 교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2019년 일본이 한국에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걸었죠.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한국은 2년 만에 해당 소재들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매출 타격을 입었죠. 규제가 부메랑이 된 겁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오언어 분석관, 아직도 한국이 북한 덕을 본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수의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저는 이런 자료들을 본 적이 없어서요. 좀 더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좋은 자세네요. 편견보다 팩트가 중요하죠. 일본 유학생들은 이미 기가 죽어 있었어요. 처음에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한국을 과소평가했어요. 하지만 연구하면 할수록 놀라게 됩니다. 이 나라는 정말 특별해요. 교수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1인당 GDP는 이미 일본을 넘어섰어요. 구매력 기준으로는 2021년에 추월했죠. 이게 우연의 결과일까요?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서 한국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교수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후진국이라고 믿었는데 자료상으로는 내가 완전히 틀렸네. 그때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토 본부에서 한국 방산 현장 실사 지시가 내려왔어요. 교수의 강의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졌거든요. 서울에 도착한 건 3월 중순이었습니다. 첫 번째 일정은 한국항공우주산업 방문이었어요. KAI에서 KF-21 전투기 개발 현황을 브리핑받는 자리였죠. 통역관과 함께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났어요. 백승철 퇴역 중령이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는데 첫인상부터 예사롭지 않았어요. 나토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백승철 중령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있었어요. 네, 한국의 방산 기술을 파악하러 왔습니다. 통역관이 제 말을 전달했죠. 그런데 백중령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파악하러 왔다고요? 우리가 뭔가 의심스러운 존재인가요?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동맹국으로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려고 온 것입니다. 동맹국이라고 하시는데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봐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백중령의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어요. 여러분들은 우리를 늘 2등 동맹으로 취급해왔어요. 일본은 퍼스트 클래스, 우리는 이코노미석 취급이었죠. 통역관이 제게 상황을 설명해줬지만 백중령의 감정은 이미 폭발 직전이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피땀 흘려서 여기까지 왔는지 아십니까? 6.25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생존을 위해 싸워왔어요. 그의 눈에서 뭔가 다른 감정이 보였습니다. 분노 뒤에 숨겨진 상처 같은 건 말이에요. 베트남 전쟁 때도 우리가 갔고 이라크에도 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도 갔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누가 와줬나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의 말이 일리가 있었거든요. 천안함이 폭침됐을 때, 연평도가 포격당했을 때 세계는 뭘 해줬습니까? 그냥 유감 표명이나 하고 끝이었잖아요. 백중령이 주먹을 쥐었어요. 우리는 혼자서 버텨왔어요. 아무도 우리를 진짜로는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에요.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인의 진짜 마음을 보는 것 같았어요. 백중령님, 저는 정말 협력을 위해 온 겁니다. 편견을 갖고 온 게 아니에요. 편견이 없다고요? 그럼 왜 이제서야 우리 기술력을 인정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KF-21을 만들고 K2 전차를 수출하고 세계 5위 방산 강국이 된 다음에야? 그의 말에는 깊은 한이 서려 있었어요. 우리는 나라를 지키려고 진짜 죽을 각오로 훈련했습니다. 매일매일이 전쟁 준비였어요. 그런데 누구도 그걸 알아주지 않았어요. 백중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분에게는 단순한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평생의 한이 담겨 있다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백승철 중령이 저를 전쟁기념관으로 데려갔어요. 처음엔 의례적인 견학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백중령이 가리킨 곳에는 6.25 전쟁 당시 사진들이 전시돼 있었어요. 이때 우리 군은 뭘로 싸웠는지 아세요? 일본이 버리고 간 38식 소총이었어요. 그걸로 소련제 T-34 전차와 맞서야 했죠. 사진 속 군인들의 모습이 처연해 보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버텼습니다. 장비가 아니라 의지로 말이에요. 백중령이 다른 전시물 앞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 알고 계시죠? 저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온 국민이 자기 금을 내놨어요. 결혼 반지까지 빼서 나라에 바쳤죠.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1907년 국채보상운동이에요. 일제강점기에 나라의 빚을 갚기 위해 국민들이 모금을 했어요. 기생들까지 나서서 돈을 모았습니다. 백중령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이게 우리 DNA예요. 위기가 닥치면 뭉치는 거죠. 개인의 이익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전시관을 돌면서 저는 한국의 다른 면을 보게 됐어요. 단순히 기술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정신력이 강한 민족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오후에는 옥스퍼드 교수와 화상회의가 있었어요. 백중령도 함께 참석했죠. 교수님, 일본 학생들이 자위대가 더 낫다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자위대는 엄밀히 말하면 정식 군대도 아닙니다. 평화헌법 때문에 제약이 너무 많아요. 백중령이 거들었습니다. 자위대는 실전 경험이 전무해요. 우리는 6.25, 베트남, 이라크, 아프간까지 실전을 치렀거든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한국군은 실전 중심의 군대예요. 훈련 강도도 세계 최고 수준이죠. 24시간이면 한국이 불바다라고 했는데 그건 완전한 망상입니다. 백중령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오히려 자위대가 한반도에 개입하려 들면 먼지처럼 사라질 거라는 게 현실적 평가예요. 교수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예비군 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체계적이에요. 성인 남성 대부분이 군사훈련을 받았죠. 이건 일본과 비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의 진짜 힘은 기술이나 장비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의지에서 나온다는 걸 말이에요. 위기 때마다 뭉쳐서 이겨내온 역사가 지금의 군사력을 만든 거였어요. 며칠 후 부산작전사령부 방문 일정이 있었어요. 해군력에 대한 브리핑을 받으러 간 거였죠. 백승철 중령도 동행했습니다. 부산항에 도착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거대한 군함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었거든요. 저게 세종대왕함입니다. 해군 장교가 가리킨 배를 보고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정말 바다 위의 요새 같았습니다.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최신의 구축함이에요. 방공 능력은 미국 알레이버크급과 동급입니다. 브리핑이 시작됐어요. 자료를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세종대왕함의 SM-2 미사일은 200km밖에 목표를 요격할 수 있어요. 천궁 함대 공미사일도 탑재되어 있죠. 이때 옥스퍼드 교수와 화상으로 연결됐어요. 마침 일본 유학생들도 함께 참석해 있었습니다. 교수님, 해상 전력만큼은 일본이 우위 아닙니까? 일본 학생 중 한 명이 질문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요? 해상자위대의 역사가 더 길고 미군과의 협력도 오래됐잖아요.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역사의 길이와 현재의 전력은 별개입니다. 현재 한국 해군의 전력을 보면 일본을 압도해요. 화면에 비교 자료가 나타났어요. 이지스함만 봐도 한국이 3척, 일본이 8척이지만 개별 성능으로는 세종대왕급이 훨씬 우수합니다. 백승철 중령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일본의 아타고급은 90발, 공고급은 29발의 VLS를 탑재해요. 하지만 세종대왕급은 128발입니다. 화력에서 압도적 우위죠. 일본 학생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더 중요한 건 조선 기술력이에요. 한국은 세계 1위 조선 강국입니다. 자체적으로 최신의 군함을 설계하고 건조할 수 있어요. 교수가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일본의 헬리콥터 모함인 이즈모급도 사실 한국 기술이 들어갔어요. 핵심 부품을 한국에서 공급받았거든요.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일본이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니 말이에요. 잠수함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장보고 -3급 잠수함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한 최신형이에요. 수중 작전 능력이 일본보다 우수하죠. 브리핑을 마치고 실제 함정에 올라가 봤어요. 세종대왕함의 내부는 정말 첨단 기술의 집합체였습니다. 이 배 한 척이 일본 해상자위대 함대 여러 척과 맞먹는 전력이에요. 해군 장교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나토 본부에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한국 해군력이 예상보다 훨씬 강하다고 보고했죠. 제 보고서를 받은 상관들도 놀라워했어요. 한국은 정말 바다에서도 일본을 압도하고 있었어요. 서울로 돌아온 다음 주 한국 방산업체들을 집중적으로 둘러봤습니다. 한화시스템, LI진엑스원, KAI까지 주요 업체들이었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 현장이었어요. 이 전투기는 4.5세대 전투기입니다. F-35보다는 한 세대 낮지만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죠. 개발 책임자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계속 놀랐어요. AESA 레이더, 통합 전자 전장비, 스마트 무장 등 핵심 기술들을 모두 자체 개발했습니다. 자체 개발이라고요? 네, 80% 이상이 순수 한국 기술이에요. 이건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나토 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다음 날은 현무미사일 관련 브리핑이 있었어요. 물론 기밀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은 들을 수 없었지만 그 위력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현무-2는 사거리 500km, 현무-3는 1500km예요. 일본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현무-4는 더 강력합니다. 이때 옥스퍼드 교수와 화상회의가 연결됐어요. 독일 출신 클라우스 박사도 참석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미사일 기술이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제가 보고하자 클라우스 박사가 반박했어요. 과장된 것 아닙니까? 나토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아직 2차 협력국 수준인데요. 교수가 자료를 띄웠습니다. 클라우스 박사, 이 영상 좀 보시죠. 화면에는 현무 미사일의 실제 시험 장면이 나왔어요. 정확히 목표물을 타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2차 협력국 수준인가요? 클라우스 박사가 당황했어요. 그리고 이건 천무 다연장 로켓입니다. 사거리 80km의 정확도도 놀라워요. 연달아 나오는 무기 체계들을 보니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K9 자주포는 이미 세계 베스트셀러죠. 터키,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까지 도입했어요. 제가 질문했어요. 그럼 나토의 한국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잘못된 건가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토는 아직 냉전시대 기준으로 동맹국을 분류하고 있어요. 한국의 급성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죠. 클라우스 박사가 마지못해 인정했어요. 확실히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했군요. 과소평가가 아니라 완전히 잘못 봤어요. 한국은 이미 나토 표준을 뛰어넘은 무기 체계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는 나토 본부에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한국에 대한 전략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죠. 제목은 한국, 나토 기준을 재정의하다였습니다. 이번엔 한국의 특수부대 훈련을 참관할 기회가 생겼어요. 계룡대 특전사령부였습니다. 백승철 중령이 특별히 허가를 받아준 거였죠. 여기서 보시는 건 절대 외부에 누설하시면 안 됩니다. 특전사 대령의 경고가 무게감 있게 들렸어요. 훈련장에 도착하니 정말 살벌한 분위기였습니다. 특전사 대원들이 실전과 똑같은 상황을 가정해서 훈련하고 있었어요. 저기 보이는 게 CQB 훈련입니다. 근접 전투죠. 순식간에 건물을 점령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속도가 엄청 빠르네요. 실전에서는 더 빨라야 해요. 1초가 생사를 가르니까요. 이때 해군 UDTSEAL 훈련 영상도 보여줬어요. 바다에서 침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한국의 네이비실이에요. 미군 네이비실과 합동훈련도 자주 합니다. 영상 속 대원들의 움직임이 정말 날렵했어요. 옥스퍼드 교수와 화상 연결이 됐어요. 이번에도 일본 학생들이 참석했습니다. 교수님, 일본 자위대에도 이런 특수부대가 있나요? 제가 질문하자 교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자위대에는 이런 수준의 특수부대가 없어요. 헌법상 제약 때문에 공격적 작전 훈련이 불가능하거든요. 일본 학생 중 한 명이 반박했어요.
하지만 자위대도 레인저 부대가 있잖아요. 레인저는 정찰이 주 임무예요. 한국 특전사나 UDT 같은 공격적 특수작전은 할 수 없어요. 백승철 중령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특전사는 북한 침투작전을 기본으로 훈련받아요.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핵심 시설을 파괴하는 임무죠. 그런 임무가 자위대에게 가능할까요? 교수의 질문에 대령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그런 훈련 자체를 받지 않아요. 특전사 훈련을 보면서 저는 느꼈어요. 진짜 군인은 장비가 아니라 정신력과 훈련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말이에요. 우리 대원들은 하루 20시간씩 훈련해요. 주말도 없어요. 20시간이요? 네, 그래야 실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점심시간에 특전사 대원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젊은 대원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힘들죠. 하지만 우리가 약하면 나라가 위험해져요. 그럴 순 없잖아요. 그의 눈에서 확고한 의지를 봤어요. 오후에는 항공기 침투 훈련을 받습니다. 헬기에서 줄을 타고 내려오는 모습이었어요. 저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기본이죠. 더 높은 곳에서도 뛰어내려요.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훈련이었어요. 그날 저녁 나토 본부에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특수부대, 세계 최강 수준이었어요. 한국군의 진짜 힘은 최신 장비가 아니라 병사들의 정신력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 방문 마지막 날, 백승철 중령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전쟁기념관 카페에서였습니다. 중령님, 처음 만났을 때 화가 많이 나셨죠? 백 중령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때는 정말 화가 났어요. 우리를 무시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어떠세요? 워너 분석관이 진심으로 우리를 알려고 한다는 걸 느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실 제가 화가 났던 건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잊혀지는 게 싫어서였어요. 잊혀진다고요? 저는 조국을 위해 인생을 바쳤어요. 30년간 군복을 입고 살았죠. 하지만 아무도 그걸 알아주지 않았어요. 백중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25 때 우리 아버지가 싸우셨고 베트남에는 제가 갔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냥 미군 뒤에 숨어있는 나라로만 봤어요. 저는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나토도 한국을 제대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럴까요? 네, 확실해요. 제가 보고서에 다 썼거든요. 백중령이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요. 우리를 알아준다는 게 이렇게 기쁜 줄 몰랐네요. 다음 날 옥스퍼드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전략의 교본이 되다였어요. 옥스퍼드 강의실에서 마지막 발표를 했어요. 일본 학생들도 모두 참석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한국을 직접 보고 왔습니다.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학생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한국은 북한 덕을 본 나라가 아니라 최악의 조건에서도 기적을 만든 나라였어요.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단순한 무기체계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의지에서 나왔어요. 이게 진짜 강한 군대의 비밀이었습니다. 일본 학생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나토도 이제 한국을 다르게 봐야 해요. 더 이상 2차 동맹국이 아니라 핵심 파트너로 말이죠. 교수가 박수를 쳤어요. 훌륭한 보고였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인상적이네요. 발표가 끝난 후 일본 학생 중 한 명이 다가왔어요. 죄송해요. 처음에 한국을 너무 무시했네요. 괜찮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날 저는 나토 본부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전략적 재평가를 강력히 건의했어요. 6개월 후, 나토는 한국을 글로벌 파트너로 격상시켰습니다. 더 이상 보조 역할이 아니라 주요 협력국으로 인정한 거였죠. 백승철 중령에게 그 소식을 전해줬을 때 그가 전화기 너머로 울먹이는 소리를 들었어요. 고마워요, 워너 분석관. 우리를 알아줘서 정말 고마워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진심으로 소통했을 때만 진짜 이해가 가능하다는 걸 배웠거든요. 지금 저는 나토에서 한국 담당 수석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늘 말합니다. 진짜 강한 군대는 장비나 외형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만든 신념에서 나온다고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